청취자분께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룬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거. 이건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네, 맞아요. 통계상으로는 항상 그 원인 1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강연 내용입니다. 네. 이 강연은 돈 문제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독특한 시각을 한번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딱 하나의 강연 녹취록이라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좀 흥미로운 도전입니다. 보통 저희가 여러 자료를 종합하는데 이번에는 청취자분 요청에 따라 이 하나의 관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강연이 노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강연자는 이걸 노인, 청년, 아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 사회 전체의 현상, 이른바 K자살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K자살이요. 그리고 그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지적인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문을 엽니다. 지적인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다. 이건 상식과는 거의 정반대의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강연의 핵심 주장은요. 자살의 진짜 원인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상태, 이게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게 길어지면 결국 경제력도 잃고 사회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죠. 삶이 재미없다. 이런 말은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상태의 본질을 소통의 단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 그냥 대화를 나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강연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말발이 상대한테 미칠 때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 아, 말발이 미칠 때.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상대한테 가닿고 영향을 미치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 자체가 삶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아하, 그게 막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심지어 엄마한테조차 내 말이 계속 무시당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면 기운이 꺾이고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흐름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소통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나 혹은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강연에서는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도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지적하죠. 그런데 여기서 강연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간다고요? 아니,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 강연의 독특한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네. 소통에 완전히 막혔는데도 자살하지 않으면 그 억눌리고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가 몸을 공격해서 병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병으로요? 네. 현대사회에 병원하고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바로 이 소통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와. 주류 의학이나 심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이 강연만의 아주 독특한 진단 방식입니다.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그렇다면 이 막히고 꼬인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결책도 제시하겠죠. 네, 강연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해법으로 정법 인성교육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정법 인성교육이요? 네, 100일만 꾸준히 이 공부를 들으면 속이 뚫리는 변화가 시작되고 3년을 공부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잠깐만요. 정법 인성교육이라 이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종교단체나 수련법 같은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맥락을 알아야 이 해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강연 내용만으로는 이 정법이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종교인지, 철학 사상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강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정한 신을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인간의 도리에 대한 공부, 일종의 철학적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자기개발 프로그램 같은 거군요. 그리고 그 공부의 핵심 목표는 바로 말의 질량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말의 질량이요? 무게나 부피도 아닌데
말의 질량이 있다는 개념이 재밌네요. 네,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담긴 내용의 깊이와 지혜, 즉 질량이 높아야만 상대방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아, 질량 높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에너지가 돼서 나한테 힘으로 돌아오지만 내용 없이 가볍고 탁한 말, 즉 질 낮은 말을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이 에너지를 뺏겨서 떠나가고 결국 혼자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자식에게 잔소리를 해도 자식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강연에서는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님보다 훨씬 더 질량 높은 정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이 더 이상 권유를 갖기 어렵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질량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강연의 시각에서 노인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나이에 걸맞은 삶의 지혜와 질량을 갖추지 못해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덧붙입니다. 경고요? 이 정법이라는 공부를 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보통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좀 우월감을 느끼고 남을 가르치려 들기 쉬운데 그걸 경계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강연자가 아주 강하게 일치임을 놓습니다. 당신도 공부 안 할 때가 있었으면서 왜 남을 무시하느냐고요. 하하, 아주 직설적이네요. 오히려 지금은 모르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 나보다 더 빨리, 더 깊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그때 진정한 채워짐이 일어난다. 그리고 비로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구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개인의 내면 수양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네요. 네. 그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와 어울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강연은 격리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격리라는 개념은 이 강연의 사회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건데요. 그 형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 병원 입원, 교도소 수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파격적입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심지어 특정 종교시설, 예를 들어 교회나 절에 가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도 일종의 격리 상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까지 격리로 본다는 건 정말 급진적인 시각인데요. 보통은 신앙심이 깊다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격리의 목적이 뭔가요? 벌을 주는 건가요? 강연자는 절대 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빨리 깨달아서 공부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준비를 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기회를 준다? 네, 아직 내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섞여 있으면 본인의 탁한 말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잠시 분리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갖출 시간을 준다는 개념이죠. 그 격리의 최종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던데요. 특히 자살에 대한 설명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지점에서 저희가 철저히 강연 내용에 기반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연의 세계관에 따르면 자살은 결코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4차원의 존재, 즉 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사자요? 그리고 그 사자가 다름 아닌 집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조상의 영혼일 수 있다는 정말 오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 조상 영혼이요? 네, 그 조상 영혼이 사자가 돼서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후손에게 찾아와 이제 그만 가자고 속삭인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그렇다면 이 운명의 고리 같은 걸 끊어낼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항할 방법으로 강연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여기서 다시 질량 개념이 등장합니다. 또 질량이군요. 모든 문제의 해법이 결국 하나로 통하는 거죠. 내 안의 질량을 충만하게 채우면
즉, 내면의 힘과 지혜를 꽉 채우면 그런 4차원의 존재가 감히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찾아왔다 하더라도 나의 충만한 질량 앞에서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의 해법을 외부의 어떤 신이나 구원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갖추는 것에서 찾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연에서 돌멩이, 즉 불상에 절하거나 수천 년 전 인물인 예수에게 무릎 꿇고 비는 행위를 쓸모없는 소리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의 시대는 끝났다. 1000년, 2000년 전의 성인들이 남긴 가르침과 방식을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따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무언가에 매달리고 비는 의존적인 신앙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직립식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직립식 인간이요? 네, 누구에게도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도 무릎 꿇거나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희생에 대한 해석도 이런 관점에서 아주 독특하게 풀어내는데요. 우리가 예수처럼 고통받고 희생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이었다고 재해석합니다. 나처럼 되지 말라. 네, 후손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준 희생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주체적인 해석이네요. 결국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자존감 회복과 주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르면 배우면 되고 남에게 빌붙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지금 시대를 과거의 낡은 관습을 답습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태어난 홍익인간들의 시대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강연은 OECD1이라는 노인 자살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표면적인 원인 너머에서 찾고 있었네요. 네, 자신의 사회적 역항을 찾지 못하고 타인과 소통이 단절된 어떤 영적인 고갈 상태, 거기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정법 인성교육 같은 공부를 통해 말의 질량을 높여 내면을 채우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히 서는 직립식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네, 분명 주류 사회의 시각과는 아주 다른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한 주장들이라 청취자분께서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 말의 질량이 내 삶의 에너지와 사회적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이 강연의 주장을 딱 하루만이라도 진지하게 믿어본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떤 첫마디를 나누게 될까요? 자살은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연에다 알리는 짓이다. 이 강연자의 마지막 말이 서늘하게 귓가에 남습니다.